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폭염, 전력 예비율 바닥, 블랙아웃 우려, 기사가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냉방기기를 가동한 채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가게들을 지자체에서 단속하는 기사가 많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기 수요는 지난해 최대 피크치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기가 남느냐?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전 예측한 전력수급계획상 2029년까지 예비율을 22%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이미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력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목표치를 12년이나 앞당겨서 초과 달성한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전기가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고 과장을 했던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부족했던 건 맞는데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부족분 이상의 발전소를 지은 건가요? 어떤 경우든 이건 그냥 전기가 남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12년치 예상을 잘못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지 않은 걸 누군가 부족하다고 한 건지, 거기에 누군가의 이권이 연루됐던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게 알고 싶습니다. 김호중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전기가 남는다는 거 오늘 뉴스 보셨어요? 네, 요새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후내년엔 전기가 남는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내년부터는 전기가 남는다든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새삼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게다가 2년 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2029년이 되어서야 22%의 전력 예비율을 갖추겠다. 근데 올해 30%가 넘어요, 벌써. 불과 2년 전에 예측한 건데, 이 예측이 어떻게 12년에 틀릴 수가 있는지, 예. 갑자기 전기 피크 전력량, 그러니까 여름 더울 때면 최대치 전력 예비율 한 자릿수 떨어졌다. 좀만 더 하면 블랙아웃 된다. 그래서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가게도 막 단속하고. 이게 작년까지만 그래서 작년. 정확하게 1년 전에. 무슨 내막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전기가 모자라지 않았는데, 최대 피크치를 가지고, 피크치라는 건 그 한 해에 전기 사용량이 최대로 올랐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 가지고 일종의 이제, 대국민 협박에 가깝죠. 전기가 부족하다고. 제 기억으로는 뭐 십몇 년 이상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름마다. 그래서 발전소를 필요 이상 지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발전소가 많이 지어졌다는 거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많이 지어졌다는 건 올해부터 가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 2년 전에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긴 계획을 가지고 세우니까요. 네. 국가에너지 수급 대책은요. 발전소 짓는 건 굉장히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SK나 GS 같은 이 대기업에서 민자발전소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데. 근데 이 민자발전소가 한전이 전기가 모자라면 민자발전소에서 사오거든요. 근데 이명박 시절에 민자발전소가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어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몇백억 단위의 이익이었는데, 이명박 시절에, 수천억 단위로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했거든요. 전기가 부족하면 민자발전소에서 더 비싸게 사요.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건지 무관한 건지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한번 따로 전문가들 모시는 걸 하고.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발전소를 지으면 몇 년씩 짓는 건데요. 2년 전 계획에 2029년에 될 거라고 한 게 정권 바뀌자마자 돼버렸어요. 이상합니다, 저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구형이 있었는데요.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출석하기도 했는데 구형의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 등에 대해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재벌 수사를 하다 보면 결정적인 그 동네 자범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는 언제나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게 포괄적 뇌물죄라는 거거든요. 예. 누군가가 뭐 CCTV가 있다든가 인증샷을 찍었다든가 아니면 뭐 문서로 돈 줬으면 돈 받았으면 영수증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계좌로 돈을 줄 리가 없죠. 뇌물 사건인데요.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재벌들이 여태 다수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을. 돈 줬는데 그 장면을 찍었다든가 돈 달라고 했는데 그 장면을 녹취했다든가 없죠. 하지만 돈이 간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에 대한 문제이죠. 돈이 가긴 청탁성. 갔죠. 예. 네. 조진희 기자가 어제 미니 인터뷰하면서 12년에서 15년 연상한다고 했는데 12년 맞췄어요. 예. 준법조인이죠. 예. 준법조인. 재판장을 자주 들락거리다 보면 자랑하겠네요. 다음에 인터뷰할 때. 자, 12년을 중형을 구형했는데 이건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을 뿐이지. 예, 특검 쪽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기다려지는데요. 그렇죠. 25일에 있습니다. 2시 반 선고 잡혀 있습니다. 24, 25일 정도 예상했었는데 맞잖아요. 네, 재판을 많이 갔다 보면 법정이 됩니다. 네. 근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12년을 구형했다고 해서 그 뭐 최소한 절반 6년은 나오지 않을까? 그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혐의 5가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증빙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한 예를 들어서 2년, 3년 하고 집행유예 이미 뭐 5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 살았다. 이거 첨작해 주거든요.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뭐 이제 전망은 사실 의미가 없고 자 25일이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후 진술을 하게 되죠.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엔 체의 진술했는데요.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면서 공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또 진술 도중에 아버지 이건희 회장 등을 언급하면서 몇 차례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이건희 회장 건강이 궁금하네요. 예. 삼성 측에서는 항상 의식이 또렷하고 문제없다고 몇 년간 얘기했는데. 최근에 심지어 휠체어를 탄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삼성발 뉴스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참 궁금해하는데.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그러자 방청객 쪽에서 뭐 응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네, 힘내세요라면서 응원하다가요. 원래 방청석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퇴정당했습니다. 여기 이제 친박 단체들, 친박 성향의 방청객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명이 연결돼 있으니까 관심이 갈 것 같긴 한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결국 영장 기각돼서 나왔을 때 첫 번째 영장 기각됐었죠. 그때 친박 단체가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박수치고 태극기를 흔들고 성적이다 같이 얹어놨던 뉴스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았던 것이 당시는 초창기는 박근혜 대통령 강압에 의해서 돈을 줬다고 할 때거든요. 근데 어떻게 친박단체 가서 거기서 성적을 흔든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 누가 시킨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당시 정황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응원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강요당했다라는 취지라면요. 네. 그런데 응원을 했었고, 보수단체를 삼성이 지원했기 때문이냐,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누가 그 일을 시켰을까요? 네,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 친박단체와 같은 소속의 지지자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친박 지지자들이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방청에는 항상 등장한다. 예.
네, 어제 재판 시작 전에도요, 박영수 특검 들어갈 때 소리 지르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물 던지면서 5대를 멸해야 한다. 똑바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난동을 피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이 민간인 3,500명으로 구성됐다라는 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국정원은 2009년부터 댓글 작업 아르바이트생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국정원이 이들에 대해서 신원조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지 소속과 경력, 각종 금융정보, 가족들까지 치밀하게 조사했다라는 건데요.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정보를 토대로 약점을 틀어지고 내부 고발 등 사전에 이런 것들을 차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 이해가는 게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한 거잖아요. 예, 자국민을 상대로. 원래는 적을 상대로 했었어야 할 작업을 자국민을 뽑아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는 거니까 그 자국민 대상에 간첩을 뽑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원조사해야죠. 그쪽에서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법하고 지금 이제 그 적폐청산 TF에서는 그랬다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계속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신원조사를 한 것까지는 사실 확인이 됐고 왜 했겠느냐. 네,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 예, 규모가 꽤 되는데 지금까지 안 알려졌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며칠 동안 댓글 부대 특정 종교와의 관련성 따져봐야 된다고 윤목사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보수 기독교 단체 혹은 보수 기독교단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뭐 윤목사 사건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 댓글 알바단이 존재한다고 제가 처음 언급한 게 2010년이에요. 2009년부터 모았다고 하는데 2010년입니다. 그때는 음모론이라고 두드려 맞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포탈에 달린 기사 댓글 작업 방식이 이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아침 8시, 9시 정도 되면 출근 시간대죠. 그 시간대에 갑자기 정부의 비판적인 혹은 정부가 키워줘야 할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오면 댓글이 한 10여 개가 갑자기 쭉 달리는데 그 댓글의 추천수가 높으면 이렇게 상당히 올라가죠. 예. 상당히 노출되잖아요. 삽시간에 500개, 1000개씩 올라갑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가 상위 노출되는, 지금은 조금 방식이 바뀌었는데 상위 노출되는 댓글들은 전부 정부 찬양이거나 혹은 야당 비판 그 댓글로 다 뒤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룹이 여러 개 있었다고 제가 판단했는데 논조가 조금씩 달라서 한 그룹이 달았던 댓글의 아이디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대부분 기독교 관련 단어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개신교, 예를 들면 골고다 언덕이라든지 뭐 거룩한 밤, 뭐 아니면 길 잃은 양떼, 내 안의 천사. 너무 티가 나는. 하늘 정원. 네.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건 기독교 관련된 그 아이디다 하는 게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1위부터 10위까지를 장악했었거든요. 개신교 개인 단위에서 개신교 신자거나 최소한 혹은 개신교 단체 혹은 개신교 교단 혹은 특정 목사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종교가 개입했다는 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자, 제 생각은 그렇고요. 관련해서 지금 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간간히 나온 뉴스, 이 뉴스는 그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뉴스인데 추정만 해서 확인되어 가는 건데 이제 또 관련 뉴스들이 있죠. 예? 그렇죠. 의혹으로 보던 것들이 다 국정원 발로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이 뉴스가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요.
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요. 청와대 보고문건 13건 중에서 국정원 문건 제외하면요. 5건은 경찰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요. 야권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 보고서에는 국정원 문건처럼 2011년 12.6 재보선 전후로 야권 움직임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주도의 혁신과 통합은 동력이 없다. 또 박원순은 지지율이 낮은 데다가 기부금 횡령 의혹까지 부각될 경우 승리가 어렵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 IO 뭐 쪽에서 작성한 보고서일 텐데, 경찰도 사실은 정치권을 사찰해 왔다는 거죠. 네. 사정기관끼리의 경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경찰이 문재인 주도의 혁신과 통합은 동력이 없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까? 자기들이. 예. 치안을 담당할 것인데. 박원순은 지지율이 낮다. 그래서 승리가 어렵다. 이거 왜 씁니까, 경찰이? 청와대로 올라간 보고서라는 겁니다. 예. 청와대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도 이런 정치 개입을 사실상 항상 해왔다는 거죠. 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건 이명박 정부 때 얘기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하지 않았는가. 그 얘기는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그 시절부터 훑고 있거든요. 네, 현재는 이명박 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또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민간 보안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라이선스 이용료를 주고 사이버 위협 및 보안 정보를 샀다라는 건데요. 원래는 여기서 조기의 위협 정보를 인지하고 민간에 전파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2012년 대선과 총선 때 정치 댓글 다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본연의 기능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군도 이게 국정원에 가려서 그렇지 사이버 사령부라는 게 이제 적국에 뭐 군사적 해킹이라든가 뭐 이걸 막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이버 사령부도 역시 자국민을 상대로 댓글 공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아 정말. 네, 심지어 관련해서는 이미 유죄가 난 사이버 사령부 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댓글 작성하느라고 IT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이런 정보를 취합할 만한 능력이 사이버 사령부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에 돈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럴 거면 사이버 사령부가 왜 있어요? 예. 이게 더 웃긴 것은 이런 게 밝혀지고 나서 군 사이버 사령부잖아요. 군 사이버 사령부가 실제 직원들 상당수가 댓글 작업을 위해서 뽑혔기 때문에 IT 전문가 아니어서 사이버 전문성이 없다. 그리고 이미 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댓글도 달아버린 거잖아요.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똑같으면 국정원과 사이즈만 잡을 뿐 똑같은 일을 한 건데 그러면 이 조직을 근본부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마땅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누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냥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고 그때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요원이 뭐 200명 정도가 있다.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밝혀진 바에 의하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여하간 이분들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처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는데. 수뇌부 몇 명만 겨우 처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것도 간신히 아주 간신히. 모든 기관이 동원된 거죠. 모든 기관이. 심지어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었는데요. 아예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빠져나갔었습니다. 최고위였는데요. 그렇죠. 군도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일을 막 하는 거죠. 그 주장에 의하면 자기들끼리 막 군 사령부에서 댓글 달고 국방부 모르고 경찰도 막 사찰하고 모르고 국정원도 막 댓글 달고 몇천 명씩 근데 모르고 이 말이 됩니까? 모른다는 게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조직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실제 그 조직이 하라고 하는 일을 못하니까 민간단체에서 사이버 보안 정보를 사온다는 거 아닙니까? 참네.
할 말이 없어요. 군도 이랬다는 건. 망하는 나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동원됐다라고 볼 정도로요. 모두가 댓글 달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모든 조직이 동원된 거죠. 예. 정권을 지켜야 하니까요. 정권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군이고 경찰이고 국정원이고 간에 당시 이때면 한나라당이죠. 2011년이면 예. 한나라당 뭐 지금 새누리당으로 이제 옮길 때죠. 예. 자유한국당 그 이후로는 이때 당시는 아직 새누리당이 되기 전이네요. 자유한국 같은 뿌리니까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모두들 같이 흥신소 혹은 신분센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해서 처벌받은 자는 거의 없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건 다 처벌해야 된다 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래야 다시는 안 그러죠. 자, 벌써 댓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너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이 뉴스가 사실은 포탈을 다 뒤엎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 관련 뉴스는 최소한. 근데 이 뉴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짚어서 좀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뉴스 제목 하나 정도, 예, 혹은 두 개 정도 하고 끝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출마가 여전히 갑론을박인데요. 국민의당 의원 10명이 안 전 대표 만나서 당대표 출마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요, 출마의 뜻을 굽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계 은퇴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반발했다는 보도를 그렇죠. 저는 봤는데, 그 내심의 일부가 드러난 워딩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출마하지 않고 있으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을 거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건가? 왜냐하면 당대표 한 번 출마 안 한다고 해서 정계 은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출마하지 말랬더니 정계 은퇴하라는 거냐라고 대받았다는 거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건가? 예,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은 통상적인 과정이라면 3년 후 총선 전에 그리고 대선이 한 1, 2년 정도 남았을 때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때 당권을 누가 잡느냐. 근데 지금 이건 대선 끝나고 아직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는 걸까 다들 궁금해하는 거고 말린 사람이 많은 거죠. 예. 여전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공포의 정체가 뭘지. 자, 제목 정도 읽고 끝내겠습니다. 네, 갑질 논란이 있던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나와서요, 공감병들을 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추행하고 나서 딸같이 생각했다고 했던 한나라당의 박기태 전 의장 워딩과 수미가 쌍관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건 누가 조언했을까요? 이렇게 답하라고. 재밌는 뉴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폭염, 전력 예비율 바닥, 블랙아웃 우려, 기사가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냉방기기를 가동한 채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가게들을 지자체에서 단속하는 기사가 많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기 수요는 지난해 최대 피크치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기가 남느냐?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전 예측한 전력 수급 계획상 2029년까지 예비율을 22%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이미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력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목표치를 12년이나 앞당겨서 초과 달성한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전기가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고 과장을 했던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부족했던 건 맞는데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부족분 이상의 발전소를 지은 건가요? 어떤 경우든 이건 그냥 전기가 남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12년치 예상을 잘못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지 않은 걸 누군가 부족하다고 한 건지,
거기 누군가 이권이 연루됐던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게 알고 싶습니다.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전기가 남는다는 거 오늘 뉴스 보셨어요? 네, 요새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후내년엔 전기가 남는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내년부터는 전기가 남는다든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새삼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게다가 2년 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2029년이 되어서야 22%의 전력 예비율을 갖추겠다. 근데 올해 30%가 넘어요. 벌써. 불과 2년 전에 예측한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12년에 틀릴 수가 있는지. 예. 갑자기 전기 피크 전력량 그러니까 여름 더울 때면 최대치 전력 예비율 한 자릿수 떨어졌다. 좀만 더 하면 블랙아웃 된다. 예. 그래서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가게도 막 단속하고. 이게 작년까지만 그래서 작년. 정확하게 1년 전에. 무슨 내막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전기가 모자라지 않았는데 최대 피크치를 가지고 피크치라는 건 그 한 해에 전기 사용량이 최대로 올랐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 가지고 일종의 이제 대국민 협박에 가깝죠. 전기가 부족하다고. 제 기억으로는 뭐 십몇 년 이상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름마다. 그래서 발전소를 필요 이상 지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발전소가 많이 지어졌다는 거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많이 지어졌다는 건 올해부터 가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 2년 전에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긴 계획을 가지고 세우니까요. 네. 국가 에너지 수급 대책은요. 발전소 짓는 건 굉장히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SK나 GS 같은 이 대기업에서 민자발전소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데. 근데 이 민자발전소가 한전이 전기가 모자라면 민자발전소에서 사오거든요. 근데 이명박 시절에 민자발전소가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어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몇백억 단위의 이익이었는데, 이명박 시절에, 수천억 단위로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했거든요. 전기가 부족하면 민자발전소에서 더 비싸게 사요.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건지, 무관한 건지,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한번 따로 전문가들 모시는 걸 하고.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발전소를 지으면 몇 년씩 짓는 건데요. 2년 전 계획에 2029년에 될 거라고 한 게 정권 바뀌자마자 돼버렸어요. 이상합니다, 저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구형이 있었는데요.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출석하기도 했는데 구형의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 등에 대해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재벌 수사를 하다 보면 결정적인 그 동네 자범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는 언제나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게 포괄적 뇌물죄라는 거거든요. 예. 누군가가 뭐 CCTV가 있다든가 인증샷을 찍었다든가 아니면 뭐 문서로 돈 줬으면 돈 받았으면 영수증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계좌로 돈을 줄 리가 없죠. 뇌물 사건인데요.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재벌들이 여태 다수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을. 돈 줬는데 그 장면을 찍었다든가 돈 달라고 했는데 그 장면을 녹취했다든가 없죠. 하지만 돈이 간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에 대한 문제이죠. 돈이 가긴 갔죠. 예. 네. 조진희 기자가 어제 미니 인터뷰하면서 12년에서 15년 연상한다고 했는데 12년 맞췄어요. 예. 준 법조인이죠.
준법조인 재판장을 자주 들락거리다 보면, 예. 자랑하겠네요. 다음에 인터뷰할 때. 자, 12년을 중형을 구형했는데 이건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을 뿐이지. 예, 예. 특검 쪽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기다려지는데요. 그렇죠. 25일에 있습니다. 2시 반 선고 잡혀 있습니다. 24, 25일 정도 예상했었는데 맞잖아요. 예. 재판을 많이 갔다 보면 법정이 됩니다. 네. 근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12년을 구형했다고 해서 그 뭐 최소한 절반 6년은 나오지 않을까? 그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혐의 5가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증빙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한 예를 들어서 2년, 3년 하고 집행유예 이미 뭐 5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 살았다. 이거 참작해 주거든요.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뭐 이제 전망은 사실 의미가 없고 자 25일이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후 진술을 하게 되죠.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엔 체의 진술했는데요.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면서 공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또 진술 도중에 아버지 이건희 회장 등을 언급하면서 몇 차례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이건희 회장 건강이 궁금하네요. 예. 삼성 측에서는 항상 의식이 또렷하고 문제없다고 몇 년간 얘기했는데 최근에 심지어 휠체어를 탄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삼성발 뉴스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참 궁금해하는데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그러자 방청객 쪽에서 뭐 응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네, 힘내세요라면서 응원하다가요. 원래